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차시에는 주제 8 고려의 통치체제 정비, 두 번째 소주제 고려 통치조직의 정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호상국의 통일 과정과 고려의 건국 과정, 그리고 고려 초기에 있었던 태조 왕건, 그리고 광종, 그리고 성종의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그렇게 초기에 완성되어진 유교 통치 체제를 바탕으로 한 고려의 통치 조직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 중앙행정기구와 관리 임용제도에서 고려의 통치 조직, 중앙행정조직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고려의 중앙정치제도는요, 태봉, 후고구려죠. 태봉 및 당나라, 송나라 이런 나라들의 관제를 여러 개 좀 짬뽕시켜 놓은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고려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해석해서 탄생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도병마사나 신목도감 이러한 회의기구는요, 고려만의 독자적인 기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그리고 밑에는 육부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의 관제를 받아들인 거, 중추원이나 이런 것들은 송나라 관제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중서문화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서문화성은 국가의 중요한 것을,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고 계획하는 그런 것이 바로 중서문화성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제신이라고 불리는 관리들과 낭사라고 불리는 관료들이 중서문화성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신은 이제 재상, 높은 관리들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중요 정책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요. 낭사는 약간 언론 역할, 지금 언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낭사. 그러니까 중서문화성의 좀 낮은 관료들이 낭사들과 고급 관료인 제신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상서성은 육부를 통해서 정책을 집행하는 부서가 바로 상서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부는 문관, 문신 관료에 대한 인사를 담당하고요. 병부는 병부니까 무관, 무신 관료들에 대한 인사 또는 국방 업무 관료들의 군사 업무를 담당하겠고요. 호부는 인구조사나 조세, 세금 관료 같은 것들을 담당하고요. 형부 같은 경우에는 법률과 재판, 노비 문제 이런 것들을 담당한 것이 바로 형부, 형법과 관련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예부 같은 경우에는 의례, 예법이라든지 학교, 과거시험 이런 것들을 담당했습니다. 공부는 하기 싫죠. 죄송해요. 너무 실없는 농담이었네요. 자, 공부는 토목, 건축, 토목이라든지 건설, 건축, 수공업 이런 것들을 담당한 것이 바로 육부, 이렇게 이병호, 형예공 육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중추원이란 기구가 있는데, 중추원은 추밀이라고 불리는 관리와 그리고 헷갈리네요. 추밀이라고 하는 관료와 승선이라고 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승선이라고 하는 관료가 일을 합니다. 자, 추밀은요, 군사 기밀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 관료입니다. 그리고 승선은요, 왕명출납을 담당하는 관리예요. 왕명출납이니까 거의 비서 같은 역할이라고 보면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사대는요, 관리의 비리 감찰, 그래가지고 풍속이라든지 관리들이 잘하나 못하나 감찰하는 역할이 바로 어사대가 되겠고요. 자, 3사 같은 경우에는요, 화폐와 곡식에 대한 회계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재정과 관련된 기관이겠죠. 그래서 3사와 여기 호부하고는 조금 하는 일이 좀 중첩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병마사는요, 회계기구예요.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제신이라고 하는 중서문화성 제신이 있죠. 그리고 중추원의 추밀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을 제추라고 해서 고려의 최고 가는 관리들이에요. 그래서 제추에서 재상들, 고위 관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도병마사 또 신목도감이라는 회의기구입니다. 그래서 도병마사는 국방과 안보와 관련된 회의를 하면은 도병마사라는 기구가 되겠고요. 신목도감은요, 각종 법률 제정,
국내 문제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식목도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에 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바로 요 제추라는 사람들이 제신과 추미들이 되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관리들이 있는데요. 자, 누구냐면은 바로 어사대 관원과 이 중서문화성의 낭사, 이 어사대 관원과 중서문의 낭사를 합쳐서 대간이라고 합니다. 대간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대간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왕권을 견제하고 관리들이 감시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역할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간쟁, 봉박, 서경, 간이 있나요? 간쟁, 봉박, 그리고 서경, 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간쟁은 왕이 잘못을 논하는 거예요. 왕한테도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봉박은 잘못된 왕명을 시행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거. 왕이라고 해서 이거 잘못했습니다, 시행 못합니다 라고 반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경은 관리의 임명이나 법률을 개정할 때 또는 폐지할 때 이 대간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려가 귀족 사회라고 하고 전제 왕권 국가긴 하지만 뭔가 자정작용, 견제작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러한 제도가 바로 이 대간이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앙행정기구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은 관리 임용 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 임용 제도를 보면요, 고려시대 관료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 두 번째는 음서가 되겠는데요. 자, 과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는 주로 문신 관료를 선발하기 위한 건데 제술가와 명경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술가 같은 경우에는 문학적 재능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 같은 거 생각하면 논술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명경가는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 유교 옛날 사서 오경 이런 거 있잖아요. 시경, 서경, 역경, 춘추, 예경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외우고 있는지,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시험 보는 것이 바로 명경과가 되겠고요. 잡관은 기술관을 선발합니다. 기술관, 그래서 기술, 법률, 회계, 지리 이런 것들 담당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승과는 아무래도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승려를 뽑는 시험이 따로 있었고요. 근데 무엇은 실시되지 않았어요? 지금 보면은 네, 맞아요. 묵과는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묵과는 거의 실시되지 않고 그냥 직업 군인들 중에 좀 공을 세우면은 승진 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 있는 게 음서라는 게 있습니다. 음서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공신과 왕실의 5품 이상 관리 자손에는 음서라는 제도로 관직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거치지 않고 음서를 통해 관직에 나아가는데, 자, 이거는 이제 고려가 아무래도 무슨 사회라고 해요? 귀족 사회라고 하죠. 귀족이라고 하는 신분을 자손들에게도 계속 유지해 줄 수 있도록 한 장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귀족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음서고요. 음서는 뭔가 귀족 집안의 정치적인 계급, 정치적 능력, 정치적 지위를 세습시켜주는 거라면은 또 나중에 경제적 기반으로 공음전이라는 거 있거든요. 공음전은 뭔가 경제적 기반을 세습시켜주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서라든지 공음전은 고려 문벌 귀족들의 정치적, 경제적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벌이라는 게 형성됩니다. 고려. 그래서 귀족도 아니고요, 그냥 귀족도 아니고요, 문벌 귀족 사회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귀족은 귀족이지 문벌 귀족은 뭐냐? 문벌은 귀족도요, 내가 한번 높은 관직에 올라갔다고, 내가 재신 한번 됐다고 해서 그 집안을 귀족 집안이라고 쳐주지 않아요. 적어도 3대, 4대에 걸쳐서 고위 관직에 올라가야지, 그래야지 그래 너도 귀족이라고 쳐줄게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대에 걸쳐 고위관료를 배출한 가문을 문벌이라고 하고요. 이들끼리 주요한 관직을 다 독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네들끼리만 결혼해요. 왜냐면 자기네 이 문벌 귀족 안에 새로운 애들 껴주는 걸 안 좋아하거든요. 새로운 귀족 집안에 또 껴주게 되면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나눠주게 된다는 얘기는 자기 갖고 있던 것들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혼인을 위한, 자기네들끼리 혼인을 하는데 혼인 상대로 가장 좋은 집안은 뭘까요? 네, 당연히 왕실이겠죠.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인주희 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자기네 집안 딸들 왕한테 시집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죠. 대표적
문벌, 뭐 경원이 씨, 아까 했던 인주 씨요, 해주채 씨, 파평 씨 이런 집안들은 대표적인 고려시대의 문벌 귀족 집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방 행정 조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시대에는요, 이제 군과 현의 수령이 파견합니다. 성종 때 12목에 수령을 파견하기 시작하죠. 자, 호족들은요, 뭔가 힘이 센 호족들은 중앙으로 올라와서 왕의 보필을 하면 귀족이 되고요. 귀족이 되지 못한 호족들은 지방에 그대로 남아서 수령을 보좌하는 향리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호족들 중에서도 대호족은 오히려 귀족으로 올라가고 중소호족들은 향리로 조금 떨어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성종 때 12목이 설치되면서 지방관 파견되고 또 향리제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되어지고요. 현종 때가 되면은 전국을 5도 양계로 나누게 됩니다. 현종 때가 되면은 뭐 이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전국을 5도 양계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5도는 알아셔야겠죠. 5도는 일반 행정구역이에요. 그래서 안차일사가 파견되어집니다. 근데 안차일사가 그렇게 높은 직급은 아니었다라고 하고요. 또 임시직이어서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해요. 나중에 조선시대에는 도에 관찰사가 파견되는데 조선시대 관찰사는 되게 높아요. 종 2품에 해당되는 벼슬인데 그리고 이제 밑에 부하들도 많고요. 근데 고려시대 안차에서는 그렇게 힘 있는 관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5도미터 하위행정구역에 주, 군, 현 설치되어집니다. 그리고 양계는요, 군사행정구역이에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인 위쪽에 북계, 동계 두 개는 계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병마사를 파견해요. 안차에서가 아니라 병마사인데 병마 이름부터가 어떤 느낌이에요? 그렇죠. 군대와 관련된 느낌. 군사 지휘관 느낌이 나죠. 그리고 그냥 5도에는 주, 군, 현을 설치했다면은 양계에는 중요 요충지의 진이라는 느낌은 그렇죠. 군사적인 요충지에 진을 설치하게 되어집니다. 또 특별행정구역의 향, 부곡, 소 같은 것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특수행정구역인데 우리 통일신라 때도 향, 부곡 배웠죠? 향, 부곡 뭐 좋은 게 아닙니다. 약간 차별받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향, 부곡 같은 경우는 농사 짓는 지역이고요. 소 같은 경우가 이제 수공업품 만들거나 아니면 광산뭐 이런 것들 채취하던 지역을 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당연히 관리가 파견되지 않아서 그 지역의 향리들이 다스리게 되어지고요. 자, 그리고요. 고려시대에는 보면 주현과 속현이 있죠. 주현은 관리가 파견된 곳이에요. 속현은 파견되지 않은 곳이에요. 그럼 고려시대에는 주현이 많을까요? 속현이 많을까요? 네, 속현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관리가 파견된 곳보다 관리가 파견되지 않은 지역이 고려시대에는 훨씬 더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를 보면요, 지금 군사행정구역이기 때문에 북계, 동계 여기에는 누가 파견된 거죠? 그렇죠, 병마사가 파견된 거죠. 병마사. 그리고 여기는 밑에 뭐가 있어요? 네, 진이라고 하는 군사 요충지가 만들어졌고요. 서해도, 교주도, 양강도, 경상도, 전라도 여기는 뭡니까? 네, 5도. 5도엔 누가 파견되죠? 안차일사가 파견되죠. 안차일사가 파견되고 이 도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 군, 현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나중에 만약에 경기는 그리고 개경도 있죠. 경기는 5도 안에 속하진 않는데 경기는 이제 서울경, 근기기, 서울 주변, 개경 주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게 되어집니다. 네, 주현과 속현을 보면은 주현이 많을까요? 속현이 많을까요? 네, 다음은 이제 세 번째인 군사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군사제도를 보면요,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중앙군에는 2군 6위가 있습니다. 2군은 국왕의 친위부대를 2군이라고 하고요. 6위는 수도경비와 국경을 방어하는 것이 바로 6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들은요, 직업군인이에요. 직업군인으로서 군인전, 나라로부터 땅을 받아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다는 얘기인 거죠. 군인전을 지급받고 또한 이 역을 세습합니다. 역을 세습한다는 얘기는 내가 군인이에요. 그럼 내 아들도 군인이고 내 손자도 군인. 이 군인이란 지위를 계속해서 이어받아 세습하는 것이 바로 군인들입니다. 그러다가요, 공을 세우면은 무신으로 승진도 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과거 시험에 무과가 잘 시행되지 않았죠. 무과가 시행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직업군인으로 있다가 공을 세우면은 높은 관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무가가 시행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한편으로는 무신들을 좀 차별했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군 지휘관은 군의 최고 대빵 지휘관은 대체로 문관이었다고 해요. 무신이 아니라 문관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려시대의 최고의 명장들 누가 있어요? 그렇죠.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강감찬이라든지 서희라든지 윤관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은 전부 다 무신이 아니라 문관이에요. 문관. 과거 시험 본 사람들이란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또 특이한 기관이 하나 있는데 중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방은 중앙군의 지휘관들인 상장군과 대장군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기관을 중방이라고 하는데요. 요거 나중에 아직 안 배웠지만 무신정변이 일어난다면은 이 중방이 잠깐 동안 최고로 중요한 기구가 되는 적이 있습니다. 왜? 무신들이 집권하니까 무신들이 모여있는 회의 기간이 가장 중요한 기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중방이란 것도 나중에 중요하게 나오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방에는 주현군과 주진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현군은 오도회는 뭐가 있어요? 오도 밑에는 주현군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주현군이 주둔하게 되고요. 주진군은 양계의 군사 요충지는 진이라는 게 설치되죠. 그래서 여기에 머무는 군인들은 주진군이라고 해서 양계 주둔하면서 국경을 방어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고려시대의 중앙통치 조직, 그리고 두 번째로 지방제도, 그리고 세 번째로 군사제도까지 간단하게 잘 살펴보았습니다.